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랑 우리나라 금리랑 너무나 이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간밤에 이제 미국이 이제 올리면은 우리나라도 올라가게 돼 그렇죠. 있고 예. 미국이 좀 덜 올리면 되는 건데 그렇죠. 미국은 예. 왜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지. 예. 먼저 이 미국의 기준 금리를 알기 위해서는 미 연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그러죠.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인데요. 예. 연준의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달러 발행이에요. 또 하나는 기준 금리를 결정하든지 이런 통화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죠. 미 연준의 그 이사회 의장이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세계 경제가 다 주목을 하죠. 그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미국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를 역할을 하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가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런 영향을 받고 있고요. 현재 그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제롬 파월이죠. 네. 이 제롬 파월의 의장의 말 한마디가 그냥 세계 환율과 주가를 출렁이게 하는 거죠. 근데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최근에. 뭐 매파냐, 뭐 비둘기파냐 여러 가지 네. 뭐 의견은 있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뭐 이게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또 하나는 그 연준의 그 산하기관 중에 하나가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습니다. 페더럴 오픈 마켓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미국의 실질적인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결국 FOMC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연준이 결국 통화 정책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면은 FOMC는 좀 더 세부적인 실질 업무를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국의 화폐 가치를 올린다는 거죠. 네. 그죠? 자,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높아지게 되면은 대출은 줄어들겠죠. 그죠?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줄고, 자, 예금이 많아지고. 그렇죠. 뭐 예금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기존의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 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돈이 있으면은 갚으려고 그러겠죠. 그죠? 네. 그래서 투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가 감소하고 우리 아나운서가 말씀드린 예적금을 통해서 저축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금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려고 안 하겠죠, 당연히. 이런 높은 금리 때문에 대출 부담에 이제 이자 비용 부담 때문에 증가하면서 기존 대출도 상환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화폐가 한수가 되겠죠. 계속 빨려 들어오겠죠. 부동산 가격을 비롯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이제 가해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연준이나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중요하게 관리하는 지표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설립 목표가 뭐죠? 설립 목표요? 예. 말씀해 주세요. 물가 안정입니다. 한국은행의 목적, 존립 목적은 물가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목적이 뭐냐면 물가 안정이에요. 거의 다가. 이게 다 인플레이션 문제. 그렇죠.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경제 상황들의 중요한 지표를 많이 관리하고 있지만은, 자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이고 미국도 물가 안정이 맞습니다만은 특히 미국은 또 하나의 지표를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실업률. 실업률. 예, 실업률하고 고용률, 뭐 수익률이나 고용률이랑 같은 이야기 될 수 있겠지만은 실업률을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1929년도에 그 대공황으로 인해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미국의 실업자가 폭증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그 미연준의 의장이 누구냐면은 버냉키였죠. 이 버냉키가 대공황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서 경기 침체가 너무 심화되면 대공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대공황이 온 이유가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폭락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게 맞는 거고요.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버냉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풀어서 달러를 풀어가지고 위기를 넘기게 된 거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또 상승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은 중장년층들이
이제 실업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은퇴를 많이 하고. 팬데믹 때문에 그렇죠. 다들, 팬데믹 때문에 실업이 많이 늘어났었죠. 특히 이 중장년층이 늘어나면서 생산직이라든지 서비스직에 있는 블루칼라 업종들이 많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블루칼라 직업은 사람을 못 구하고 있어요. 사람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노동력이 이제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자, 이런 노동력이 이제 불균형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사무직은 그렇지는 않은데 이런 산업은 필요한데 사람이 이제 고용을 못 하니까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임금은 계속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임금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경기 침체는 일어나고 있는데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임금이 올라가면은 이게 인플레이션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지표예요. 왜 그러냐면은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은 기업은 사람 안 뽑으려. 그렇죠. 사람을 안 뽑으려고 그러겠죠. 기본적인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래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뭐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 임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소비가 줄게 되겠죠. 이제 소득이 줄으니까 실업률과 소득이 줄.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임금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버스 요금이 올라가면은 버스 요금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올라간 건 내려가지 않아요. 그렇죠. 임금도 마찬가지죠. 임금도 한번 올라가면은 내리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제 임금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올 9월 달 같은 경우에 미국의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 외식업계 종사자가 최저 시급이 캘리포니아에서는 $22로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시급이 $22면은 우리나라 돈 한 3만 원 가까이 돼요. 그죠? 많이 올랐네요. 만일에 한 달에 200시간 근무한다 치면은 한 달에 600만 원이에요. 저 거기 가서 일해도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국 임금이 얼마나 높은지를 이런 네. 서비스 업종이나 생산자 업종이 실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미연준은 임금 상승이 가져오는 인플레이션을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양적 긴축을 이제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국채를 매도해서 통화, 즉 달러를 흡수하게 되고, 그럼 미국 국채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미국 국채 시장 금리는 올라가게 되죠. 이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대출을 억제하고 대출금을 갚도록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미국 국채가 매도를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은 달러는 미국만의 통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죠. 뭐 우리나라든지 일본이든지 영국이든지 뭐 전 세계가 달러에 연동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문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국채를 외화를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부분 이제 미국 국채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데 환율이 이제 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국채를 이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너무 빠르게 최근에 이제 울트라 스텝을 해가 0.75%씩 막 올렸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부작용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게 되면서 자, 이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문제는 금리를 반대로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일본이에요.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일본은 제로 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갭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도 비슷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부작용이라고 이야기 드리냐면은 일본의 경우에는 엔화 환율이 떨어지면은 수입 물가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올라가겠죠. 네. 자,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일본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점점 더. 그 원인이 가장 커요. 또 하나는 일본이 금리를 그럼 올리면 되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제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궁금하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의 국채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국가 부채가.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금리를 조금만 올리더라도 비참하니까. 자, 국가 부채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일본은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네. 베네수엘라가 국가 부채 비율이 300% 정도 돼요. 304% 정도 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 일본이 254%예요. 비슷하네요. 조금 차이가 나지만 뭐 2위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가 211%예요. 211%인 그리스는 한번 디폴트가 났었잖아요. 그죠? 국가 부도가 났었잖아요.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계속 팔게 됩니다. 그리고 엔화를 계속 사야 되겠죠. 그래야 인플레이션을 이제 국내 인플레이션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수단으로 계속 미국 국채를 파는 거예요.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외화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계 2위 외화 보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대부분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미국 국채를 일본이 계속 일본이 매각을 하게 되니까 미국 국채 가격은 또 떨어지겠죠. 그렇죠. 미국한테 타격이 오죠. 또 미국 국채 금리는 계속 상승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자 미국도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거기에다가 기름을 또 붓고 있는 거죠. 팔고 있으니까. 계속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10월 중순에 달러당 150엔 하던 환율을 내리기 위해서 5조 5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한 53조 원을 외환시장에다가 내놨습니다. 10월 21일 날. 이때 당시에 달러가 일시적으로 150원대를 달러당 유지를 했지만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53조 원을 퍼부었는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엔화 약세가 잠재워지지가 않는 거죠. 바뀌지가 않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금리 격차가 커지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금융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은 금융위기가 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특정 국가의 환율이라든지 이런 정책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보일 때 이 대규모의 매도를 통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해질을 하게 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폭등하게 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아주 무서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 재무부의 그 예런 재무장관도 이런 국제 시장, 미국 국제 시장의 충격과 혼란을 정복하는 것보다는 좀 흡수하는 네.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발전시키려고 금융규제당국하고 협력하고 있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때문에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가능성을 이제 시사하기도 했었어요. 자, 이런 사항들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벌어질수록 미국 국채는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금리 격차를 더 이상 벌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자, 일본은 그렇게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올리면 더 벌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너무 벌어지는 것도 금융 시스템 붕괴라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속도 조절에 이제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적어도 내년에도 이제 뭐 내년 2월 달, 3월 달에도 계속해서 연준의 이제 금리 결정이 있게 되는데 올해와 같이 빠른 속도의 빅스텝과 같은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 고용 원장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는데 그 변동성의 위험이 이제 미국을 다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과거 같으면은 당장 미국의 금리와 역전되는 상황이 아니고 따라잡았죠. 금리 인상 아마 했을 건데 기준금리를 올렸을 건데 사실은 지금 안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는 이제 금리 결정이었고 내년 1월 달에 있게 되는데 그때는 아마 조금 올릴 겁니다. 금리를 올릴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뭐 미국의 고용지수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라든지 중고차 가격 지수의 하락이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물가가 조금 멈칫하는 그런 신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지만 그 물가 지수는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시간을 두고 보면은 점차 물가 지수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조금씩은 보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금리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조금 고점을 찍고 갈 것 같고 이제 그게 조금 유지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완화를 할 거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뭐 감행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내년 상반기까지에는 살짝 이제 최고점을 찍었다가 차츰차츰 이렇게 좀 내려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뭐 예상은 내년 상반기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일정 기간 유지가 될 겁니다. 그 고점 자체가 짧은 시간에 이제 경기가 이런 침체된 사항들이 빨리 이제 경기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내년 말쯤에 이제 시작되지 않겠냐고 보는 시각들이 지금 뭐 여러 기관들에서 뭐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도이치뱅크라든지 여러 전문기관들에서 은행들에서 그런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 이거는 뭐 거의 뭐 신만이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 주식, 부동산 이런 예상을
정확하게 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인데 우리 추측하기에는 뭐 여러 기관들의 의견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가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키워야 되고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시나리오를 세워보고 또 바꿔보는 그런 사항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우리 금융당국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항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대응 전략을 계속 수시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맞춰 나가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예.